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거는 생활 약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어, 이 동영상의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생활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과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적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그 건축적 이론으로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행태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태론의 내용 중에 생활 약자에 대해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 1시간 분량 정도의 동영상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볼게요. 자, 생활 약자와 환경입니다. 넘어가서 일단 생활 약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들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정의, 생활 약자의 정의 중 노인의 정의를 일단 살펴볼 건데 여기 보이는 거를 쭉 다 여러분들 챙겨 보시겠지만 빨갛게 된 부분을 특히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좀 어려운 내용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빨갛게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첫 번째, 노인이라고 하면 노화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 측면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가 써 있죠.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인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의 적응 능력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조직의 예비 능력이 저하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을 살펴보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을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정도가 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역연령에 의한 노인이라고 해서 사회 입법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편의성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의 분들을 노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의 개념과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능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이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나이가 적더라도 한 50대일지더라도 내 몸이 좀 말을 안 들어. 여기저기가 어디가 아파. 그래서 나 스스로 나 이제 늙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노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연령 있죠.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제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개인 스스로 내가 너무 건강해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한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딱 집어서 노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요즘은 사회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 은퇴 연령이라고 하는 정년 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가 또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정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또는 정년이 지났더라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도 우리는 노인인지 아닌지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아들이 또는 딸이 자녀를 출산해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라는 이제 호칭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나이나 아니면 또는 뭐 사회적인 직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만을 가지고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지만 이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의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도 계획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신체적 능력만을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칭할 때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이런 분들이 있을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몸이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런 기준에서 일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기본으로 깔고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생리학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인 기능 장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는 이 내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꼭 어디가 아파서 그렇다기보다는 정상인들보다 좀 기능이 약하거나 뭔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라고 해볼까요? 시력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시력이 뭐 2.0인 분도 있지만 난시나 근시 또는 노안 이런 이유에 의해서 시력이 굉장히 나쁜 분들도 있죠. 반드시 이런 분들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시각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눈이 먼 분들 있죠.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도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약시나 생맹 뭐 이런 분들도 어, 반드시 장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상태에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 계획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한계나 부족을 나타내는 능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기능상의 능력 장애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고력, 판단력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운전을 지금까지는 잘 하시다가 이제 이런 능력상의 장애가 조금 오시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한 능력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력 판단력의 문제도 올 수 있다. 그죠? 그게 장애 수준일 수도 있고 장애에 근접한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사고력, 판단력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두 개에서 이야기했던 기능이나 능력 장애 결과로 나타나는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사회활동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통합적인 장애.
그러니까 반드시 기능에 장애가 왔거나 능력에 장애가 온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이건 또 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약자의 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넘어가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연구된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ICF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신체적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해서 신체 기능과 구조, 그 다음에 활동과 참여 이런 걸 이용해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기능과 장애에 더해서 맥락적인 요인을 추가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맥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여기 뭐 주택, 그다음에 직장, 학교, 커뮤니티 등의 뭐 조직 구성, 그다음에 뭐 서비스, 법률, 뭐 규칙, 뭐 등등등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이런 성별, 인종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걸 포함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장애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기능, 그리고 맥락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아까 이야기했던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효과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넘어가서 똑같은 거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활약자입니다. 생활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그리고 노인이 아닌 분들이지만 이런 데 속하는 분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약자를 보면 빨간 부분만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손상은 있으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손상은 없으나 수행의 문제나 역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손상이나 역량의 제한은 없으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도움 없이는 역, 역량의 제한이 있으나 현재의 생활에서는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역효과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예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에 의한 신체 형상의 손상은 개인의 역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지만 뭐 내가 병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신체 활동에 문제는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생활약자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신체적인 이제 손상은 없었지만 두 번째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AIDS라고 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차별이나 낙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이 큰 문제는 없지만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하기에 그 집단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기 힘든 경우가 있죠.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전염병 같은 경우죠. 전염병이 걸리면 요즘 코로나가 또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개인 자체는 증상도 없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분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지금 양성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만나주지 않겠지. 그죠? 그럼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뭐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분도 일종의 생활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뭐 물론 코로나는 격리를 해야 되지만,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질병에 걸리고 난 후에 건강해졌더라도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약자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직장을 새롭게 뭐 구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 기존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뭐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도움 없이는 역량의 제한이 있으나 현재 생활에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사회는 뭐 이동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 및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리가 불편해서 뭐 오래 걸어야 된다거나 오래 서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의 도움을 받게 되면 뭐 업무라든지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생활약자로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장애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뭐 팔다리의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근육의 퇴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시설 입소로 인해 사회적 교류 기술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퇴화가 되면, 즉 움직이거나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면 이 사람분들이 뭐 요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격리되어 있는 시설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출입도 안 하고 내가 밖에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런 교류 기술을 상실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또 생활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약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활약자는 노인을 딱 규정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딱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다 포괄되는 의미에서 일상생활에 뭐 제약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다 우리가 생활약자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우리가 생활약자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구분을 따로 할 수 있어요. 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질 수 있지만,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진학하기 전에 이제 더 낮은 연령층의 어린이들은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많죠. 사고력, 판단력도 떨어지고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게 비정상은 아니잖아. 그죠? 정상인데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게 떨어지죠. 그죠? 떨어집니다. 기능적으로 뭐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생활약자로, 이런 어린이를 생활약자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맨 밑에, 생활약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신체 기능, 활동, 참여에 제한이나 속박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 규정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성별,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약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단순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생활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여기 있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약자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생활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생활약자의 분들의 신체적인 특성은 어떠한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를 보면 노인입니다. 첫 번째 노인. 그래서 신체적으로 노화 현상을 겪고 있다. 두 번째, 생리적으로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체적인 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근육과 관련된 겁니다. 근육, 그 다음에 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장,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호흡기 질환 이런 것처럼 어, 약간 물리적인 기능, 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장기와 관련된 부분들, 신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해당을 하죠. 생리적인 부분은.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또 장애인 부분에서 찾아보면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신장애, 뭐 간질, 그다음에 뭐 안면장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반영한 설계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나중에 설계를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뭐 공통적으로 좀 반영해 줘야 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주면 좋은 설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찾아보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아까는 신체적인 거였다면 이제 심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각, 인지, 정서, 성격 이런 부분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둔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각 기능을 보면 쭉 내려가서 노년기의 감각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처리와 반응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죠? 처리와 반응 속도가 저하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전과 관련된 거에서 특히 또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 내용이고요.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피해야 되는데 사실 빨리 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지 및 정신 기능에서는 암기보다는 논리적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더 많이 감퇴된다. 그 다음에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의 기억력이 뛰어나다. 시력에 대한 게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듣는 거에 좀 더 기억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논리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더 많이 감퇴된다는 말은 사고력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기억하는 거는 좀 더 이제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쉬운데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될 때는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능력이 좀 더 많이 감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70세에도 20대와 동일한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80세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단지 저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하나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세 번째는 정서 및 성격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쪽에, 오른쪽에 성격 변화가 나와 있죠. 여기 성격 변화에서 뭐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 뭐 조심성이 증가한다, 경직성이 증가한다, 우울 성향이 증가한다, 뭐 이런 쭉 내용 있죠.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노인분들 중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하나 정도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요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어서 좀 우울해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실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거나 지역사회의 상징적 지위를 상실하거나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노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및 변화에 대해서 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좌절과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하며 자아 존중감, 만족도 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노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노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뭐 퇴직을 한다거나 뭐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인분들의 성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의 특성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해서 디자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특히 뭐 심리적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요거를 한번 쭉 보면 여기 보면 1부터 뭐 4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개인적인 능력, 두 번째는 환경적인 압력, 세 번째는 행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약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린 내용에 의해서 이분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 인간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건강 상태, 감각 및 지각 기능, 근육 운동 기술, 인지적 기술, 자아의 저항력 측면에서의 능력의 집합제로 보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적 능력이라고 하고 이런 기능들이 약해지거나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약자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면 빨간색 부분 환경의 요구 특성은 인간 혹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좀 어렵게 써놨죠. 넘어가서 행동적인 것. 그래서 뭐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수직축의 능력, 그다음에 수평축, 뭐
이런 것들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다이어그램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한 자극이 있었을 때, 환경 자극이 약할 때, 그리고 강할 때, 개인의 능력이 낮을 때, 개인의 능력이 높을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 자극은 약하지만 개인의 능력은 강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대. 좀 재밌죠? 왜? 내 능력은 훨씬 더 대단한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일을 한다. 이랬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환경적 자극이 너무 강한데 내 능력치가 낮아. 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이 미분적분을 문제를 냈어. 그러면 어때요? 아니, 나는 미분적분 잘 모르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지?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 이랬을 때도 부정적. 이랬을 때도 부정적인. 그럼 언제 긍정적이 나오냐? 환경적인 자극.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는 과제.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는 과제가 여러분들의 능력과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내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과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해서 완료를 딱 했더니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운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거야. 이랬을 때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약자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생활약자를 찾아내느냐? 요 바깥쪽 부분, 긍정적이 아닌 요 바깥쪽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생활약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쭉 여기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아까 그림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이론입니다. 비슷해요. 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론을 표로 정리해서 나타내면 환경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분리, 그리고 집단, 시설적 통제, 조직 구성, 자극 참여, 정서, 충돌 조절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들 쭉 한번 훑어보셔도 앞에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모델이에요. 그래서 생활약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론들인데 처음 설명했던 것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볼까요? 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모델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수정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래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해당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를 새롭게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가장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앞에는 생활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생활약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느냐, 정의가 무엇인가,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생활약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분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 내용들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러한 생활 약자를 위한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장의 설계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무장의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쭉 보면 쭉 지나서 여기 1950년대 만들어졌고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장의 설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왔다 갔다 어디를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딘가 장애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 턱이 있어서 내가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턱이 있어. 그럼 휠체어를 끌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 계단이 있으면 힘들잖아. 그러면 경사로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베리어 프리의 시작이에요. 특히 여기 뭐 유럽, 일본, 미국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1950년대가 어떨 때입니까? 요 바로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그죠? 세계대전 때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이 다쳤어요.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떠한 활동, 그리고 지원, 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나온 게 바로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하려고 했더니 장애물 때문에 활동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 근데 이게 최근에 오면서 이 용어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리어 프리 디자인, 무장애 설계라고 하는 용어를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쓰고, 최근에는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뿐만 아닌 생활 약자가 모두가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표현으로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서,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한 디자인을 여러분이 해달라라고 자꾸 이야기한 이유도 반드시 뭐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포함한 생활 약자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건축 행태론적 측면에서,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 훨씬 우리가 좋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말이 이해가 이제 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용어는 1985년도, 조금 늦죠? 미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개조나 특별히 고안된 디자인이 필요 없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환경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건축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품에도 환경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 보시면 이러한 디자인은 연령이나 문화나 언어, 인지 구조, 크기, 형상, 물리적 조건, 인종, 성별 등의 다양한 이 중요한 요소, 다양함에서 오는 인간 능력의 다양함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확신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편한 게 필요한 거예요. 생활약자라고 하면 다르게 표현해보면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언어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언어적 그리고 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휴먼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외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생활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접근 방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죠? 그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넘어가서.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주어야 할까? 첫 번째, 공평한 사용. 두 번째, 사용성의 융통성. 세 번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알기 쉬운 정보 전달.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많은 사람이 최대한의 혜택을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요 옆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강의 참고 자료에 올려드린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있죠. 그 내용도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항목들이에요. 여기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좀 더 실제 사례를 위주로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 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여기에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로 나온 게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면 쭉 넘어가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디자이너는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 약자라고 하는 개념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폭넓은 사용자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일반인과 생활약자와 장애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내용 역시도 유니버셜 디자인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차별성이 있지만 살펴보면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면 주류가 되는 것을 조금 파악을 해서 이 주 사용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설계 목표를 놓고 보면 노인복지회관이었을 때 노인복지 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디자인을 하는 거야. 생활약자 중에서도 노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노인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이 노인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 지식을 공부한 다음 주 사용자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절 가능한 디자인.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한 사용자가 조절 적용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한 것. 최소화한 것. 예를 들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좀 장애를 가진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정도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어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자나 책상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디자인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 특수 목적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구되는 사용자, 일부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인데 이거를 사실 다 포괄해서 디자인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고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시설, 어떠한 기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계 목표에 해당하는 항목인지를 생각해 보고 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도출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시는 게 또 공부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노인시설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고려 요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안전성, 세 번째는 식별성, 아이고, 네 번째 개인화, 사회성, 친밀성, 쾌적성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이동적 측면입니다. 주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동선상에 발생하는 부분들 뭐가 있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도 포함될 수 있고요. 승강기, 경사로가 있을 수 있고 홀이나 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 측면에 포함돼요. 또 추가하자면 문도 여기 해당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는 거 많죠.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손잡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뾰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뭐 모서리 부분이 뾰족하면 안 되고 그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좀 해줘야 혹시라도 부딪혔을 때 안전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 식별성은 아무래도 감각 변화 이런 부분 지각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 이런 쪽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뭐 사인물 이런 것들 안내판 그 다음에 색깔을 일부러 튀게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죠. 그죠? 이런 조명 같은 것들 색채 계획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이런 프라이버시 사적 공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성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설 내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설을 계획할 때 건축물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상에서 제안을 해주고 공간을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친밀성, 이미지가 시설의 이미지가 너무 막
노인들만 있다고 해서 좀 너무 올드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죠?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그 다음 쾌적성. 여기서 쾌적성에서 나오는 게 정원이나 산책로 등이 나오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경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이 있으면 시설 앞에 뭐 마당을 계획할 수도 있고 정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산책로도 만들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외부 공간에 대한 그죠? 고려가 필요합니다. 외부 공간. 특히 여기처럼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쾌적성을 증대시켜준다. 예를 들면 뭐 외부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내 정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옥상 정원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내부와 외부에서 함께 고려를 해줘야 이런 쾌적성이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줘야 할 요소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은 설명이 끝났고요. 자, 방금 해서 생활약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유치원 설계를 또 하죠. 그죠? 그때도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중복돼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잘 들어두셨다가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잘 해주시고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혹시라도 뭐 까먹었으면 동영상 한 번 더 틀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했던 특성, 특징, 고려 요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가지고 잘 머릿속에 넣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